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영업, 마케팅, 생산 등 전 직군에서 대졸 신입사원과 동계 인턴을 모집합니다. 기아차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팟캐스트를 통한 채용 설명회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선배 사원과의 대화, 모의 면접 시연 등 면접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과도한 스펙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서에서 수상 활동 내역, 경력 자격증 등 일부 항목을 없애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KT그룹도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400여 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KT는 경영 전략,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 등 24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250여 명을 채용하고 BC카드 등 11개 계열사에서 1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서류부터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직무 능력 중심 평가로 진행합니다. 또 지원자가 5분간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KT 스타 오디션 전형, 직무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을 평가하는 달인 채용 전형을 통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선발 시 능력 위주로 뽑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기업 5곳 중 2곳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나이, 성별 등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비공개 채용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33세, 여성은 31세가 넘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공고에는 밝히지 않은 비공개 자격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취업 포털 업체가 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비공개 자격 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평가에 반영하는 숨은 자격 조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중 절반 가까이는 비공개 자격 조건 1위로 나이를 뽑았습니다.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마지노선 나이는 남성 33세, 여성은 31세였습니다. 2위는 성별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성비는 평균 67대 33으로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여성이 일에 익숙해질 대리 직급이 되면 결혼, 출산으로 공백이 생겨 채용 시 꺼리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는 거주 지역, 전공, 자격증, 학력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공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89%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고 하면 좋은 인재를 놓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는 이 같은 조건이 채용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불합격 시 개인의 어떤 부분을 평가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살이가 확정됐습니다. 정부 지출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에 이어서 다시 재정을 늘린 건데요. 세금이 내년에도 잘 거칠 것을 전제로 한 건데 그래도 나라 빚이 682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씀씀이는 예산, 기금을 합쳐 400조 7천억 원. 본 예산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3.7% 늘었습니다. 2005년 200조 원, 2011년 300조 원을 넘은 뒤 6년 만에 다시 100조 원이 불어나는 겁니다.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늘려 짰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는 총액 증가와 함께 일자리 관련 예산을 17조 5천억 원으로 10.7% 늘리는 등 이른바 민생 예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 교육, 문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했고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8%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 세입은 414조 5천억 원으로 6% 늘어나는데 이 중 국세 세입이 241조 8천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에 추경을 더한 것보다도 4%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불황 속에 법인세가 5.1%, 소득세, 부가세도 3% 이상 늘 것이란 전망이 낙관적이란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대해서 약 14.8조 원 정도가 증가된 규모인데
내년도 세입 예산은 약 9조 정도만 증가시킨 걸로 했습니다. 문제없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출을 넘는 세입으로 국가 채무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내년 말 나라빚은 올해보다 38조 원 불어난 682조 원대로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일반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 증원 분야는 소방, 재난과 사회복지, 경찰 등 안전과 복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정부 조직 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 기능 분야에 대한 공무원 규모의 적정 여부 질문에 일반 국민이 늘려야 한다고 답변한 분야는 소방재난이 85.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64.1%, 경찰 60.1%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꼽은 분야도 소방재난이 89.5%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72%, 경찰 60.5%, 보건식품안전이 57.5% 등이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제1야당 대표까지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성을 비주류로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서 여성 정치인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정치권에 부는 여풍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수정당 첫 여성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제1야당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당권을 차지하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여성 영수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더하면 여야 4개 정당 가운데 3개 정당에서 여성 수장을 배출한 셈이 됩니다. 자매 정당 같다. 네. 그래서 하는 일도 자매 같은 마음으로 잘 손잡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여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로 공감을 갖고 양당이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욱 많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풍은 20대 국회 들어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역대 최다인 51명의 여성 정치인이 국회에 입성했고 지역구 의원도 26명으로 가장 많이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여성으로 처음 예결위원장 자리도 꿰찼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성 첫 외통위원장과 원내대표라는 기록을 각각 세웠던 새누리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선 중진으로 존재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을 넘어 잠재적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됩니다. 내각에서도 여의도 출신 여성 장관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입각한 데 이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인이 속속 유리천장을 깨고 요직에 오르면서 명실상부 주류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서울시가 개강철을 맞아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웨딩 촬영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는데 다단계 회사였다거나 친구 소개로 대기업이라기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교육을 받고 700만 원 상당 제품을 구입하게 됐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서울시는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연간 판매액이 1조 원을 바라볼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적 불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상품권 확대가 진짜 전통시장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온누리 상품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판매를 맡은 한 지역은행은 월급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예산 328억 원을 포함시켜 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8,600억 원이었던 판매 실적도
올해 1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상품권을 이미 많이 사온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곧 예상되는 정부의 구입 확대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어 난감할 따름입니다. 저저속증 대상으로 세부 활동을 하기 위하여 먼저 한번 매입한 적에는 올해는 할 계획이 없고, 물론 압박은 오겠죠. 뭐가 좀 사달라고. 그런데 정작 전통시장에선 상인, 소비자 모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품권을 쓰는 실정입니다. 상인들은 상품권 현금화가 번거로워 현금을 선호하고, 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를 위해 나온 전자상품권은 시범시장조차 가입률이 30%가 안 될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고객들 그걸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카드 그 기회에 이제 그 점포들이 그걸 이제 오시니까 많이 못 받아들이고 있죠.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을 홍보하는 동안 현장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서울시 7, 80대 고령 택시기사가 4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성준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0대 이상 택시기사는 8,137명으로 2011년 말에 4,006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택시기사는 8만 5천여 명이며 이 중 60대가 3만 5천여 명, 50대가 3만 2천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20대는 3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고령 택시기사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 고령 운수 종사자 대상의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시행 뒤 얼어붙었던 이동통신 시장이 갤럭시 노트 7 열풍에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불법 보조금도 다시 고개를 든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불법 보조금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갤럭시 노트 7은 국내 예약 판매 물량만 40만 대에 육박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S7 시리즈 판매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리 팔린 겁니다. 모처럼 등장한 히트작에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전도 불을 뿜으면서 갤럭시 노트 7 공식 출시 뒤 일주일 새 번호 이동 건수는 14만 건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활발한 번호 이동이 불법 보조금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가입자 유치 전쟁의 일선에 있는 유통점들은 번호 이동 시 자신들의 마진을 줄여 공식 지원금 외에 유치 고객에게 주는 돈, 이른바 페이백을 미끼로 내걸고 있습니다.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을 택하는 소비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데 단통법상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예약 판매 물량이 소화되고 일선 판매가 본격화하는 다음 달부터 일선 휴대전화 유통점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단말기가 또 그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시장이 활성화시키는 데 요인이 된 거죠. 그때는 좀 더 저기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과다 차별 지원금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강화해서. 또 아이폰 7과 V20 등 경쟁작들이 쏟아지면 불법 지원금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시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상품 등에 대한 피해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물품이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될 경우 운송장에 적힌 배송 예정일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을, 공산품의 경우에는 물품 고유 번호와 수량을 운송장에 함께 적어야 분실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예정이라면 업체가 등록 업체인지 등을 여행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데이터를 통해서 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 한 권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보람자이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입니다. 혹시 제목만 듣고도 사이다 마신 느낌이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직장인들의 고달픈 삶을 풍자한 이 책의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경영자 마인드로 일할 테니까 경영자 수준의 월급을 주세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으니까 일도 쥐꼬리만큼만 하고 가야지 등의 한방 날리는 듯한 대사와 코믹한 일러스트로 직장인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저도 SNS에서 저 그림 보고 좋아요 누른 적이 있는데요. 속 시원한 얘기들이 많던데 특히 직장인들이 더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야근에 대한 내용이 직장인들의 격한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꼭 퇴근 시간만 되면 회의하자는 상사, 밤 9시에 일찍 들어가라는 사장 등이 저거 딱 우리 회사 얘기네 라는 공감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야근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잠 못 드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여기 광화문 주변도 저녁 때 보면 이렇게 환하게 불 켜진 사무실이 많던데요. 요즘은 또 칼퇴근하기 운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직장인들은 야근을 얼마나 저지합니까?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야근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평소 야근을 자주 하는가라는 질문에 37.2%가 자주 한다고 답했고요. 가끔 한다는 답변은 44.2%였습니다. 반면에 야근을 거의 안 한다는 직장인은 18.6%에 불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한 주에 몇 번 정도 야근을 할까요? 평균 야근 횟수도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평균 2.3일 정도 야근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의 절반을 야근을 하는 셈인 거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야근하는 직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야근이 필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야근을 하게 되는 이유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답변 1위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안 끝나서 집에 못 가는 직장인이 가장 많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야근이 불가피한 업무 특성, 갑자기 발생하는 예측 불허의 업무,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사나 기업 문화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직장인이 많았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처음 소개했던 책 제목처럼 보람 따위 말고 야근 수당은 잘 받고 있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야근 수당을 지급한다는 회사는 33.6%에 그쳤고요. 야근 수당 대신에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는 회사는 18.7%였습니다. 그리고 야근 수당과 저녁 식사 모두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는 포괄 임금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등 시간의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로 계산하는 이 포괄 임금제를 적용한다면 개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야근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정말 커 보입니다. 야근을 한다는 건 당연히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OECD에서 2016 고용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2,11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47시간이 많았습니다. 순위 또한 최하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OECD에서 두 번째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반갑지 않은 2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이 일하는 만큼 잠잘 시간도 부족하겠죠? 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63명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 습관을 조사했는데요. 국내 직장인들은 보통 아침 6시 19분에 일어나서 밤 12시 15분에야 잠든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분으로 피곤함을 느낀다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루에 3분의 1은 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6시간이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국가별 수면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를 차지했는데요. OECD 평균은 8시간 37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에서 가장 적게 자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게다가 직장인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4분이었으니까 OECD 평균과는 격차가 상당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가장 적게 자고 또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나라라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적게 자는 만큼 또 꿀잠을 자야 할 텐데 오히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정말 잘 잤다 싶게 꿀잠 자는 날이 많지 않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45만 5,900명이로요. 최근 5년 사이 57.5%나 증가했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재생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또 기억을 정리하고 근육과 순환계 휴식을 통해서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능을 하는 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자면 또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요즘에는 꿀잠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윤정 아나운서는 슬리포노믹스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 단어를 들어보긴 했는데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슬리포노믹스는요,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로 수면 경제를 뜻합니다. 수면과 관련된 서비스와 용품 등 숙면을 도와주는 수면 산업인데요. 미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면 산업이 형성이 돼서 지금은 그 시장 규모가 20조 또 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꿀잠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최근 2조 원까지 시장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매트리스 시장과 프리미엄 베개, 침구류도 늘어났고요. 수면 카페 같이 새로운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잠잘 시간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미국 수면학회 연구 결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권장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더 잠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훌륭한 수면 경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고용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